미국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정주영이 있다. 한때 전세계 9위의 부자, 한반도가 난 최고의 기업가이자 현대신화의 주역, 이 엄청난 인물의 성공 비결이 유년기에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거둔 위대한 성공의 열쇠, 그건 바로 10살 무렵부터 시작된 조기교육이었습니다. 에이,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 무슨 조기교육이냐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금강산에서도 한참 위쪽인 강원도 통천산골에 무슨 대단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주영 회장에게는 보고 배울 구석이 차고 넘치는 위대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 정봉시공은 훈장집 6남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았던 서당 탓에 젊은 시절부터 가장 역할을 도맡았고요. 가난한 형편에 5동생을 건사하고 또 8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입히느라 1년 중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부창부술했던가요? 어머니 한성실 여사도 아버지 못지않아서요. 농사일은 어떻게든 남들 하는 몫의 2배는 해내야 직성이 풀렸고요. 그렇게 일해놓고도 짬만 나면 가축을 키우고 길쌈까지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태곤 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정주영 회장은 10살부터 노동의 쓴맛을 알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너도 장남이니 네 동생들은 전부 네 책임이다 라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매일같이 새벽 4시만 되면 어린 주영을 밭에 데려가 저녁 늦게까지 부려먹었습니다. 이렇게 가혹했던 노동 환경과 들인 품에 비해 수확은 마땅치 않았던 농산일이 결국 정 회장으로 하여금 고향을 등지고 도망치게 만들긴 했지만 이때 길러진 성실함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강력한 무기로 한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정주영 회장이 처음으로 사업 기회를 맞이한 것도 모두 이 악착 같은 성실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용산역 앞 엿공장, 그러니까 나중에 오리온 제과가 되는 곳에서 일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복흥상회란 쌀가게에서 배달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달 월급으로 쌀을 반가만이나 준다는 이야기에 홀라당 직장을 옮겨버리죠.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사장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데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가게 앞을 쓸고 닦고 배달 실력을 높이기 위해 사흘밤을 꼴딱 새며 자전거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복흥상회 사장님의 아들은 부잣집 철부지답게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강력한 대조 효과 덕분이었을까요? 사장님은 날이 갈수록 정주영 회장에게 정을 붙여갔는데요. 아들놈이 주색을 찾아 만주까지 드나드는 지경이 되자 사장님은 결국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에게 깜짝 제안을 하죠. 이거 그냥 네가 할래? 그저 성실하고 우직하게 일한 덕택에 현금이 쏟아지는 알짜 사업을 공짜로 건네받은 셈이었습니다. 운빨이네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좋았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때는 일제강점기, 좋은 운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간판을 바꿔단 쌀가게 경일상회는 초반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청년사장 정주영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거래처를 늘려왔고 한번 거래를 터본 사람들은 확실한 신용을 보장하는 건실한 사장에게 금세 매료됐습니다. 그러나 경일상회 창립 2년 만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일제 전시체제령을 발표하는데요. 처음엔 정미소를 통제만 하다가 전쟁 3년차가 되자 모든 쌀가게의 문을 강제로 닫아버립니다. 5년간 일군 일터에서 느닷없이 쫓겨난 정 회장. 하지만 다행히 당시 은행원 월급의 약 30배에 달하는 돈을 모은 상태였고요. 그보다 훨씬 귀한 이악 물고 뛰어들면 뭐든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사업으로 택한 건 카센터였습니다. 당시 아현동 고개에 있던 아도 서비스라는 수리공장을 인수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총 5,000원의 값을 치르고 이제 막 으쌰으쌰 일을 해보려 하는데 한 달도 채 안 돼 공장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정 회장은 91년 출간된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서는 이 화재가 한 직공의 실수 때문에 발생했다고 적었는데요. 7년 뒤에 다시 쓴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는 이 직공이 사실은 회장 본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좀 인간적이죠? 불을 피우려고 신나를 화덕에 살짝 부었는데 불길이 3개 살아나면서 신나통까지 옮겨붙은 탓이었습니다. 그는 신나통을 밖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죠. 당시 건물은 대부분 목조, 활활 잘도 탔을 겁니다. 그렇게 정주영은 제대로 사업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채 모은 돈은 다 날리고 빚더미에 파묻힙니다. 하지만 하나가 남았죠. 바로 자신감. 그는 배짱과 신용 하나만 믿고 처음에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 오윤근에게 다시 매달립니다. 신용으로 빌려준 돈을 단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오윤근 선생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쌀가게 시절부터 청년사장 정주영의 됨됨이는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오윤근 선생은 흔쾌히 한 번 더 거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신설동에 세워진 무허가 카센터 아도 서비스 2.0의 자본금이 되죠. 하지만 또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애초에 무허가로 시작한 일 순사들이 가만 놔둘 리 있겠습니까? 동대문 경찰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 쌀가게 사장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새벽 신공을 다시 시전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동대문 경찰서의 보안계장 집에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보안계장은 계속 문전박대를 해댔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더니 한 달에까지 이르자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야, 네 맘대로 해. 근데 좀 가리고 해. 비공식 허가가 떨어진 셈이죠. 그렇게 아도 서비스는 판자로 울타리를 치고 사업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경성 바닥에 자동차를 싹쓸이 하는데요. 당시에 차가 있으면 몇 대나 있었겠습니까? 경성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세도가들과 일부 사업가들의 차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카센터는 몇 안 되는 이들에게서 최대한 돈을 뽑아내기 위해 꼼수를 부렸습니다. 차일피일 수리를 미루고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며 수리 기간을 한없이 늘려댔죠. 수리비는 기간에 비례해서 청구했고요. 하지만 신용 빼면 시체,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이 귀한 사람, 최대한 빠르고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는 대신 가격을 왕창 청구하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차별화된 전략은 당연히 제대로 먹힙니다. 이 아도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잘 돼서 결국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게 현대차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정 회장의 인생이 아니죠. 당연히 또 시련이 닥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제가 말썽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을 건드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무기 재료가 될 만한 물자를 싹 쓸어갔습니다. 아도 서비스는 그렇게 또 허망하게 문을 닫아버렸죠. 정 회장은 해방을 맞이하고서야 중구 초동에 다시 카센터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현대란 이름을 사용하죠. 현대자동차공업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현대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리했던 자동차는 대부분 관청이나 미군정에서 작업을 의뢰한 것들이었는데요. 정 회장은 수리 대금을 받으러 관청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맞닥뜨립니다. 정주영과 똑같이 대금을 청구하러 온 한 무리. 그런데 그들의 청구 금액이 정 회장의 수십 배에 이르렀습니다. 건설업자들이었죠. 어차피 세우고 고치고 닦는 건 비슷한데 뭘 그리 많이들 가져가는지 정 회장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카센터 건물에 간판 하나를 더 달아버리죠. 현대토건사, 대한민국 건설업의 전설, 현대건설은 그렇게 홧김에 대책 없이 시작된 겁니다. 별 계획도 없이 시작한 사업, 처음부터 잘 될 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3천여 개의 경쟁자 등살에 치여가며 겨우 경험이나 쌓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정 회장이 무슨 사업을 벌였다 하면 시작되는 전쟁. 그런데 이번 전쟁 6.25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전쟁 초반에야 아예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화마를 피해 옮겨간 부산에서 의외의 물꼬가 트이는데요. 동아일보의 외신 기자였던 동생 정인영이 우연한 기회로 미군 공병대에 통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건설업자 동생이 건설부대에 들어갔으니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미군은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을 재울 숙소도, 군수품 창고도, 심지어는 사령부 건물도 없었습니다. 미군 공병대의 메칼리스터 중위는 믿을 만한 건설업자를 찾아야 했죠. 한창 전쟁 중인 와중에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건설업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통역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데요. 통역은 당연히 형을 데려왔겠죠. 그렇게 현대는 미국의 넘버원 파트너로 거듭납니다. 정주영은 굴러 들어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3시간씩만 자면서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결과를 만들어냈죠. 학교 건물을 고쳐 한 달 만에 10만 명의 숙소를 만들어내고요.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 후보의 숙소도 열흘 만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세식 화장실에 보일러까지 설치하면서 말이죠. 앞건은 유엔군 묘지 녹화 사업이었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정주영에게 유엔군 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들이닥친 사절들을 위해 꽝꽝 언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시한이 딱 5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동설한의 한겨울이었고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정주영 회장은 또 해내고 맙니다. 그냥 초록색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는 트럭 30대를 낙동강으로 보내서 모래벌판에서 자라고 있던 보리 포기를 전부 뽑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묘지 위에 옮겨 심었죠. 잠깐 참배만 하고 돌아가는 유엔 사절단이 잔디인지 볼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 기똥찬 일머리에 미군들은 또 연신 이렇게 외쳐대죠. 현다이 넘버원, 현다이 넘버원. 바야흐로 현대건설의 전성시대, 미군의 공사는 이제 전부 현대의 몫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이 나네요. 미군은 홀라당 일본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죠. 정 회장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 사업거리는 전부 정부의 복구사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대건설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정 회장은 대구와 거창을 잇는 다리인 고령교 복구공사를 수주하는데요. 해방 이후 정부가 발주한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난이도에 비해 역량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고령교가 있는 낙동강은 계절마다 수심이 크게 변하는 변덕스러운 강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모래가 쌓여 수심이 얕아지는 데 반해 여름엔 장맛비로 물이 불어나 수심이 확 깊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파묻힌 다리를 꺼내다가 다시 기둥 위에다가 얹는 작업은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보다 곱절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비라고는 크레인 한 대, 믹서기 한 대, 컴프레셔 한 대가 다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설상가상 물가도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임금과 기름값은 2배로 뛰었고요. 원자재는 심한 것은 100배도 넘게 비싸졌습니다. 회사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엔 포기하거나 파산하거나 두 가지 선택뿐이었죠. 하지만 신용을 으뜸으로 여긴 정주영 회장, 설령 회사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한 공사는 어떻게든 맞춰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8%도 넘는 사채까지 끌어오고요. 그마저도 부족해 동생들 집 4채에 초동 카센터 부지까지 팔아서 전부 공사에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 결국은 그놈의 고령교를 완성해냅니다. 공사 수주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이 남았습니다. 집을 판 동생들은 졸지에 판잣집 신세로 전락했고요. 정 회장은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한텐 반드시 번듯한 집을 사주고야 말겠다. 그리고 신용천재답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희생은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견뎌내고 결국 고령교를 완성해낸 현대건설을 내무부가 아주 높게 평가한 겁니다. 덕분에 현대건설은 한강 인도교, 오산 비행장 활주로 공사, 인천 제1도크 복구공사 등 굵직굵직한 정부공사를 잇따라 따냅니다. 그리고 이들 공사에서 큰 이익을 남기면서 다시 건실한 회사로 소생하는데요. 그 성장세가 워낙 빨라서 순식간에 건설 5인조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너무 순탄하다고요? 네, 이제 또 위기가 올 차례죠. 이쯤 되면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은 정주영 회장을 위해 만들어진 말 같습니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덕택에 사세를 확 키웠지만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자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경유착 세력으로 지목을 받게 된 건데요. 뒤이어 집권한 5.16 군사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고생을 해서 이룩한 업적인데 정 회장은 너무도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력으로 우뚝 일어섰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며 별안간 해외 진출을 선언합니다. 때는 1963년, 전쟁의 상흔도 미처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후진국의 이름 모를 회사가 외국의 프로젝트를? 모두가 비웃었죠. 공사 수주도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첫 수주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요. 다행히 1965년 9월 태국에서 현대건설에게 최초의 해외 프로젝트를 맡겨줍니다. 파티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공사. 이 소식에 국가 전체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직원 일진이 태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KBS에서 나와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2차선 98km의 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사비는 우리 돈 약 15억 원, 현대건설의 연간 공사 금액보다도 많은 액수였죠. 하지만 화려한 시작과 달리 과정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쏟아지는 비세례에 공사는 멈추기 일쑤였고요. 짧은 업력으로 소화하기에 머나먼 타국의 낯선 환경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번에도 공사 포기를 운운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주영 회장 사전에 손실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었습니다. 신용은 목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용 집착은 또 한 번 결실로 이어집니다. 현대건설은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완공해본 경험 덕택에 68년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주축을 맡게 되는데요.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되자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건설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고속도로를 단 3년 만에 지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계획.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활한 경제 개발을 위해선 서울과 영남을 연결하는 것이 너무도 시급한 과제였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의 자원이 총동원됐습니다. 건설비만 429억 원,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고요. 공사 인원은 900만 명으로 1970년 남한 인구 3,200만 명 중 30%나 참여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 오산, 대전 옥천 구간을 포함해 전체 공사의 약 40%를 맡았는데요. 정 회장은 어떻게든 손해는 보지 않기 위해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신 중장비를 1,900여 대나 들여오고요. 인부들 동료를 위해 직접 현장을 누비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먹고 자기도 했고요. 본인이 현장을 돌아다닐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작업 속도가 너무 다르다며 아예 운전기사에게 현장을 뺑글뺑글 돌게 한 다음 차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 회장의 등살 덕분이었을까요?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5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애초에 무리였던 기한을 7개월이나 앞당긴 거였죠. 대한민국 건설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논할 때 절대 빠뜨려선 안 되는 두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의 첫 만남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그에게는 민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기득권 때려잡기였죠. 기존 정치 세력을 축출함과 동시에 당시 잘 나갔던 대기업들을 정경유착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경제개발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두 사람은 끊임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함께 다양한 업적을 이룩해내면서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신뢰가 지나치게 두터워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참 진행 중이던 60년대 중반, 박 대통령은 부총리를 시켜 정 회장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조선업에 진출하란 권유, 아니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연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의 소비처가 필요했고요. 고용 규모도 엄청 크고 낙수 효과가 대단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옆구리를 찔리긴 했지만 사실 정 회장도 조선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대의 자랑인 건설업과 유사한 면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설계도대로 철판을 이어붙이고 거기에 엔진을 비롯한 다양한 기계를 설치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조선소를 만들고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건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소 기계를 확보하는 데만 8천만 달러가 필요했으니까요. 박 대통령의 성화에 못 이겨 움직이기 시작한 정 회장, 하지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차관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한국 기업가에게 그렇게 거액을 선뜻 내주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애초에 본인이 시작한 일은 아니었기에 정 회장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를 시전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단단히 토라지는데요. 정 회장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옆에 세워둔 채 부총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정주영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다 반려하세요. 아예 상대도 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히던 시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서전에서 조국의 근대화를 향한 박 대통령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했다고 적어뒀는데요. 진실이 뭔지는 두 사람만이 알겠죠. 다행히 브로커를 잘 만난 덕분에 정주영 회장은 영국의 선박 설계회사 A&P 애플도어 그리고 조선업체 스코트 리스고우와 기술 제휴를 맺는 데 성공합니다. 현대 인력을 보내주면 1년간 훈련해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게다가 애플도어사 회장의 도움 덕분에 차관도 확보합니다. 사실 세간에는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을 떡하니 책상에 보여주고 우리 민족은 500년도 전에 철갑선을 만든 사람들이요 라고 일장연설을 했더니 감동한 은행장이 턱하고 차관을 내놓았더라 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애플도어사의 롱바텀 회장 주선으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요. 바클레이즈 은행은 한국으로 시찰단을 보내서 그동안 현대가 건설한 발전소와 공장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건조 능력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주문이 있어야 배를 만들고 그래야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차관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선박 수주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한 척에 5천만 달러나 하는 선박 건조 계약을 조선소도 없는 회사가 따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수중에는 종이 3장이 전부였습니다. 조선소 부지인 백사장 사진, 근처의 지도, 그리고 영국에서 빌린 유조선 도면이었죠. 그런데 이 황당한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아니고요. 그의 처남 리바노스였는데요. 그를 소개해준 건 이번에도 롱바텀 회장이었습니다. 주문을 따내기 위해 정 회장도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경쟁사 대비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요. 그마저도 계약금은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진척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덕분에 2척의 주문이 들어왔고요. 주문까지 들어오자 영국에서도 더 이상 차관을 미룰 명분이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달릴 시간. 72년 3월 23일
현대조선소의 기공식에는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친히 협조를 신신당부했죠. 정주영 회장은 이번에도 엄청난 속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건설공사 수주를 제안하고 조선소에 전념하는데요. 조선소를 만드는 동시에 도로도 깔고 방파제도 쌓고 바다도 메우고 배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말입니다. 2,000명 이상이 365일을 밤낮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신발도 못 벗고 잠들기 일쑤였고 간밤에 생긴 무릉동이에서 세수를 해결했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선체를 만드는 철판만 수만 개, 크기나 모양을 다 다르게 잘라두고 각자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그런데 막상 붙일 때가 되면 필요한 번호의 철판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라진 철판은 새 철판을 선박에 붙이고 나서야 나타났고요. 25톤짜리 굴뚝을 빠뜨린 채 배를 다 만들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의 현대는 결국 조선소와 유조선 두 척을 동시에 완성해냈습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2년 3개월, 보통이라면 조선소를 짓는 데만 3년, 선박 건조엔 2년이 걸렸습니다. 큰 배를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변방의 나라가 단숨에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에서 기름값을 확 올리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뚝 떨어졌죠. 74년의 수주를 마지막으로 현대는 12년 동안 단 한 척의 유조선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문 취소까지 들어오는데요. 그러자 정 회장은 미처 인도하지 못한 초대형 유조선 3척을 갖고 직접 해운사를 차려버립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직접 가져오자 란 취지였죠. 그리고 이 회사는 훗날 현대상선이 됩니다. 임기응변으로 유조선 3척의 쓰임은 찾았지만 경영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경제도 사실상 부도 직전 상태였습니다. 정 회장은 살 길은 중동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급등한 유가 덕분에 세상 모든 달러가 중동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회사 안에 아랍어 강좌를 열고 아랍어로 된 현대 홍보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파격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키겠다는 제안에 다행히 금세 첫 공사를 따냅니다. 바레인의 수리 전문 조선소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사우디 해군기지 공사도 따내는데요. 덕분에 국내의 외환 수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신화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4척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해상터미널을 만드는 공사였는데요. 공사 금액만 9억 3천만 달러, 당시 우리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주전은 선진국 건설사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건설사도 최종 후보 10개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현대가 빨리빨리를 내세운 덕택에 10번째 후보로 선정됩니다. 바레인 조선소의 공사 준비를 단 한 달 만에 끝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덕분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적자를 보더라도 이 공사를 꼭 따내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엄청난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고요. 현대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후려쳐버립니다. 면밀히 계산해서 도출한 공사 실비 12억 달러에서 25%를 깎고요. 거기에 재차 한 번 더 5%를 깎아 8억 7천만 달러로 응찰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입찰 당일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입찰가를 써내고 돌아온 전갑원 상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전 상무는 이전에도 입찰가에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정 회장이 다그치자 그는 이실직고합니다. 걸프만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회장 지시를 무시하고 종전 입찰 예정가였던 9억 3천만 달러를 제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합니다. 예정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주동자였던 전갑원 상무는 끝내 참지 못하고 호텔리어를 몰래 따라가 슬쩍 회의장 소리를 엿듣는데요. 당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영국 회사 브라운 앤드 루트가 9억 400만 달러에 입찰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전 상무는 조용히 사라지더니 건물 구석에서 오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발표장에 들어갔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습니다. 현대의 낙찰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알고 보니 브라운 앤드 루트는 공사 중 일부를 맡는 데에만 9억 400만 달러를 써낸 것이었습니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통곡하던 전갑원 상무는 졸지에 현대그룹의 영웅으로 등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낙찰 후에도 경쟁사의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자꾸 발주처인 사우디에 불안감을 심어준 건데요. 30m 깊이의 바다에
너비 30m짜리 바닥을 12km 길이로 깔아야 하는 초고난도의 공사긴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가 해온 공사와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현대의 편이었습니다. 입찰에 실패한 영국의 브라운앤루트는 사실 본인들이 낙찰받을 줄 지레짐작하고 값비싼 중장비를 이미 중동으로 가져온 상태였는데요. 임대료가 줄줄줄 새고 있었기 때문에 하청 공사라도 간절했습니다. 덕분에 현대는 좋은 조건으로 수준급 기술 회사와 협력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사우디는 선수금 2억 달러를 한 방에 입금해 줍니다. 이 한 방과 뒤이어 잇따른 사우디의 달러로 우리나라의 달러 부족 사태엔 종지부가 찍힙니다. 현대는 주베일 항만공사를 위해 사용한 기자재까지 전부 한국산을 사용합니다.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각종 배를 9척이나 만들었고요.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12,000km의 바다를 갈라 운반하는데요. 덕분에 휘청이던 조선소에도 활기가 돌았고 자재 비용마저도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전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전매 특허를 보여주는데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마저도 79년 2월, 그러니까 계약 기간보다 10개월이나 앞당겨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주베일 항만 공사 덕분에 1978년 세계 98대 기업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비보가 들이닥칩니다. 애증의 대상이자 영혼의 파트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슬픔은 정주영 회장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새로운 권력자들 때문이었죠. 전두환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소불위이자 무대뽀였습니다. 언론을 통폐합하는 데 이어 산업에 대한 한 줌의 이해도 없이 기업 통폐합까지 추진하는데요. 현대의 강점이었던 자동차와 발전 설비 분야가 타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이전에도 국가주도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며 단일 차종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던 건데요. 업체 하나만 남겨서 지원을 몰아주면 국산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의 발로였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용감하게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혁신은 더 늦어지고 오히려 외국 자동차 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며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죠. 게다가 팩트도 정 회장의 편이었습니다. 정통강호 신진 자동차만 있었을 당시 21%였던 국산화 비율이 현대, 기아, 아세아가 가세하면서 불과 2년 만에 38%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정 회장의 팩트 폭행에 박정희 대통령은 담배를 한 대 베어 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폐합은 무산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차 최초의 메가히트 상품 포니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국보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논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업부 중에 하나를 현대가 먼저 골라라.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특혜다 짓거려댔죠. 정 회장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그렇다고 현대그룹이 통째로 무너지는 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자동차를 선택하는데요. 발전사업부를 대우에 넘기는 대신에 대우그룹 산하의 세안자동차를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세안자동차와 GM과의 합작 계약은 전두환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도 말뿐이었습니다. 대우 쪽의 발전설비 부문을 넘기고 세안자동차 합병을 준비하는 중에 GM은 다시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합자를 이어가자는 이야기였죠. 호언장담했던 전두환에게 직접 따지고 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승용차 산업 일원화 조치는 무산됐고요. 그냥 발전설비 사업만 뺏기고 끝났습니다. 분개한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들어봤지만 되돌아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공수부대를 맞이하고 싶은 겁니까? 제5공화국과 정주영 회장의 악연은 올림픽까지 이어집니다. 88 올림픽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었는데요. 피살되는 바람에 바톤이 50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50의 권력자들은 별다른 계획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본 나고야에 밀릴 거라고 지레짐작하기만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담당 부처는 어차피 질 게임이니까 대신 책임을 지울 만한 화살바지를 내세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간택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문교부 사람들은 사전에 상의 한 번도 없이 느닷없이 들이닥쳐서는 유치위원장 사령장을 건네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로 한국의 위상을 떨쳤다 하는 명분 하나만큼은 기가 막혔습니다. 강요로 맡게 된 자리,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매짐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목표 아래 그는 또 엄청난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이다 못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첫 회의에도 장관이라고 온 이규호 문교부 장관 한 명만 달라왔고요.
심지어 IOC 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주최 도시인 서울에서도 국장 하나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죠. 심지어 홍보 영상을 만들 예산도 없다고 해서 정 회장이 사비 1억 8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정 회장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최지를 발표하는 독일 바덴바덴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다들 일찍 와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정부 측 관리들은 그저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장과 IOC 위원은 심지어 개막일까지 도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IOC 위원들을 만나기라도 하려면 숙소에 일단 입장부터 해야 했는데 우리 측 위원이 없으니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김택수, 당시 IOC 위원의 이름인데요. 그는 정주영 회장의 성화에 마지못해 뒤늦게 파리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도움은커녕 사기만 꺾어댔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서울시는 3표뿐이다. 내 거, 미국 거, 그리고 대만 거.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리더십은 눈부셨습니다. 회사 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싹 챙기고 나서는 7시부터 유치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전략회의를 열었고요. 한국 홍보관에 미스코리아와 스튜어디스를 배치하고 부채 같은 전통 선물을 나눠주도록 해서 위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방해하려 파견된 북한 인사들도 철저히 관리했는데요. 전쟁 위험이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불안감을 꼭 불식시켜야 했습니다. 정 회장은 우리 측 인사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어떤 심수를 부리든 웃으면서 대응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말이 오가는지 알 수 없으니 그저 큰 소리로 서로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주문이었죠. 대한민국의 공략 대상은 선진국이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의 개도국 위원들이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미 현대의 아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략이 용이했고요. 다른 개도국에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개도국끼리 서로 밀어주자 우리 한국이 개도국도 올림픽 개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논리였죠. 그리고 대망의 1981년 9월 30일 전날 기사에서 이미 나고야로 기울었다는 내용을 본 탓에 한국 대표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던 북한 대표단은 마지막까지 초를 치는데요. 아직까지 계시다니 참 답답합니다. 신문도 못 봤습니까? 알파벳 순으로 앉았던 탓에 일본과 우리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은 단 2글자에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세울. 52대 27.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닌 기업인들이 거둔 쾌거였죠. 하지만 막상 유치를 성사시키고 나니 모든 공은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치는 일 외엔 별로 하는 게 없었던 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떵떵거리기 시작했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훈장은 장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장 고생했던 기업인 가운데에선 오직 단 한 사람, 정주영 유치위원장에게만 주어졌죠. 1992년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벼랑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더니 정계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진적인 정치 체계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그가 창당한 통일국민당은 득표율 17%를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킵니다. 정 회장 역시 단숨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요. 하지만 경제대통령의 꿈은 금세 꺾여버립니다. 대선에서 3위에 그치며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었는데요. 문민정부가 집권한 후 정 회장이 끝끝내 완주한 것에 대해 안갚음을 자행하면서 현대그룹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돈줄을 아예 막아버려서 현대그룹은 외국계인 시티은행을 빼고서는 어떤 은행에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고요. 시설자금마저 동결하고 유상증자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악재는 꼭 함께 온다고 했던가요? 현대그룹의 맏형인 현대건설은 이라크에서 조 단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여파로 2000년 부도 처리되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전자사업도 IMF의 영향으로 2001년 채권은행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승계마저 순탄치 못해서 현대는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내분 끝에 다섯째 정몽헌의 현대그룹, 첫째 정몽구의 현대차그룹, 여섯째 정몽준의 현대중공업으로 세 갈래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주영 회장은 세상을 떠나죠. 하지만 정주영 신화가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난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말년엔 갖은 고초를 겪긴 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한국 경제를 튼튼히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이 있다면 그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만 제외하면 두 축이 모두 정주영 회장의 작품이죠. SK하이닉스의 전신 하이닉스 반도체는 사실 현대전자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차 덕분에 전자산업의 잠재력에 눈을 뜨는데요. 전륜 구동이 일반화되면서 엔진을 제어하는 장치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고급 차량에는 전자식 옵션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전자장비의 수가 급증합니다. 컴퓨터에 이어 자동차라는 탄탄한 수요처가 반도체 시장에 추가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위험한 산업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만 해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흑자를 내는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성능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규모의 설비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습니다. 결실은 너무도 멀고 아득한 데 반해 천문학적인 비용은 끊임없이 청구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거침없었습니다. 설비에만 2,780억 원을 쏟아부어서 경기도 이천에 현대전자 공장을 마련하고요. 미국에도 역시 공장과 R&D 센터를 세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갈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에 당장 뛰어들어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각오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의 빨리빨리는 처음엔 먹히는 듯 했습니다. 불과 3년 만인 85년에 256KB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요. 3년 뒤인 88년 1MB D램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영업 6년 만에 처음으로 35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죠. 비록 그동안 투자된 액수가 5천억 원이 넘었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현대전자는 쭉쭉 성장해서 96년도에는 매출액 3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호기로운 전망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이면 매출이 21조 원에 이를 거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자는 정 회장의 뜻대로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닥뜨리자 정부는 재벌그룹 간의 빅딜을 추진하는데요. 이때 현대전자는 LG 반도체를 5조 원에 흡수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이닥친 글로벌 수요 부진 사태로 D램 가격이 폭락하는데요. 현대전자는 승자의 저주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부채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름까지 바꾸고 반전을 모색하지만 결국 2002년 경영권이 채권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워크아웃에 넘어간 지 불과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버렸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 이르러 약 3조 4천억 원의 값에 SK 품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2022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7조, SK는 불과 10년 만에 인수액의 2배 이상을 단 한 해의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니뭐니 해도 현대자동차일 겁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 단 한 회사만 구할 수 있다면 무조건 현대차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독보적인데요. 이익은 더 크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사슬이 단순하고 낙수 효과가 적은 반도체 산업에 비해 자동차는 부품 수도 많고 협력 업체와 연관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아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내수 경제가 사실상 자동차 업황에 달렸다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회사도 현대가의 여느 사업과 똑같이 그 시작은 좌충우돌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였는데요. 설립 허가를 받은 67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두 회사에 의해 양분되고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딸딸이라고 불리던 3륜차 분야를 독식하고 있었고요. 신진자동차는 승용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따라가기에도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지만 현대차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부터 난항이었는데요. 울산에 현대가 큰 공장을 세울 거란 소문이 새어나가면서 순식간에 땅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고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거기에 이례적인 폭우로 울산이 큰 수해를 입으면서 민심은 더 과격해집니다. 현대가 바다를 매립하는 바람에 배수가 막혀 농경지 피해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는 인근 주민들에게 두둑한 보상과 함께 취업을 약속하며 주민을 달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주민 자녀들의 취업까지도 약속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자녀 특채 요구가 어쩌면 여기서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부지를 확보한 현대차는 68년에서야 첫 삽을 뜹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인 11월 첫 차 코티나를 생산해내죠. 이번에도 역시 공장 건설과 제품 생산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티나 자체였죠. 코티나는 포드사의 제품이었는데요. 비포장 도로가 많았던 우리 도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포드사가 강권했던 모델이었습니다. 매끈한 도로에 적합한 차가 흙밭과 자갈밭을 달려대니 고장이 밥 먹듯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코티나를 고치나,
골치나 코피나로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티나 공장에 또 수해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120년 만에 대홍수였는데요. 이 홍수 이후로 판매된 코티나 중에 수해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바닥이었던 현대차의 평판은 지하실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나중에 일부 엔진은 실제로 복원해서 사용했다고 인정했죠. 자동차 부품에는 일가견이 있는 그였으니 기능상 문제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잘못이었죠. 현대차가 살 길은 결국 이미지를 확 뒤집어줄 새로운 모델뿐이었습니다. 코티나 실패의 주범이자 호시탐탐 현대차를 집어삼키려던 포드와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독자 개발에 나서는 길만이 유일한 활로였죠. 현대차는 일본 미쓰비시와 제휴를 맺고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현대 최초의 독자 모델을 출시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포니, 현대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메가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현대그룹의 다른 자회사들과는 달리 현대차에는 IMF도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분식회계로 버티다 무너진 기아차를 불과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 건데요. 기아는 원래 삼천리 자전거를 생산하던 회사로 시작해서 포니 출시 전까지는 브리사란 모델로 국내 승용차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곳입니다. 브리사에 이어 봉고, 프라이드, 콩코드로 전성기를 맞이했었죠. 그러나 삼천리 김석환 회장이 너무 커진 회사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물러선 이후로 회사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 경영인이란 자들의 전횡은 재벌보다 더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 생각해서인지 회사 돈을 물쓰듯 썼고요. 기술 개발이나 경영보다는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데만 혈안이었습니다. 권력의 비호와 분식회계로 그런대로 버텨오긴 했지만 결국 국제적인 금융위기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기아차는 현대차가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화려한 부활에 성공합니다. 사실상 국내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두 곳이 합쳐지면서 중복 투자는 확 줄었고요.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가 합쳐지면서 시너지까지 발휘됐습니다. 비록 독점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 면이 있지만 두 회사의 경쟁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서로 건전한 경쟁을 이어가면서 해외 시장을 끊임없이 두드렸는데요.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은 2023년에 730만여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탑3 자동차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자동차의 전자화를 예측했던 정 회장의 후예답게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에도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의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7위의 자리에서 치열한 혈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산의 전부는 아닙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비스, HMM,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아산병원까지 비록 주인은 달라졌을지언정 아직도 정주영 회장이 남긴 수많은 유산이 우리 옆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의 터전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주고 급여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오면서 국가 경제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죠. 가장 존경하는 CEO를 묻는 질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를 꼽습니다. 물론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창업 생태계의 덕을 봤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에 반해 정주영 회장은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습니다. 물론 우열을 가리는 게 하등 의미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에도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